안녕하십니까.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에 있는 송유미 교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세 번째 시간에는요,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상처를 주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자녀하고의 어떤 거리, 그리고 또 배우자하고의 어떤 거리. 자, 이 거리는요, 다른 외부의 누구하고의 거리보다 가장 가까워야 되고, 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까워지고 싶기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 심리적 거리가 너무나 멀고, 그리고 또 서로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어떤 그런 사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한 사례를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사례 제목을요, 초이성형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한번 사례를 읽어드리면은요,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야수가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 이젠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되어 밤낮 괴롭혀요.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은 기본이고, 며칠 전에는 집안 곳곳에 손에 잡히는 것들은 죄다 집어 던지고 부수고 창피해서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아들 손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아들이 무서워요. 되도록 피하고 무시하고 싶지만 자식이다 보니 그러지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고 피가 마릅니다. 라고 50대에 또 부부가 와서 이 아들의 이런 어떤 폐륜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주 괴로워하면서 또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엄마하고 좀 이렇게 상담을 해봤을 때에 과연 이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 아들이 야수처럼 변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명 품행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행동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런 자녀들에게는 폐륜하다 이렇게 라벨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외현적인 행동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원인에 따라서 그렇게 폐륜적인 또 품행장애의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거.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우리가 짚어봤을 때에 이 엄마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어떤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요, 교육계 쪽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분석하고 또 평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주로 해 오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내면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꼭 이렇게 일처럼 분석하고 또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어떤 그런 또 부모들이 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일과 자기 어떤 내면적인 부분이 잘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품행장애의 그 자녀의 엄마하고 상담을 해봤을 때는요, 일만이 아니라
이 자녀를 키워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늘 분석하려고 하고, 늘 판단을 하고, 늘 의견을 제시를 해왔고, 또 평가를 하고 있고, 좀 이런 어떤 그 특성들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과정보다는 또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런 감정보다는 상황만 굉장히 중요시하죠. 상황. 그러면서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혀 이제, 이 공감을 받아본 어떤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공감 능력도 굉장히 이제 부족하고, 또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이라든지, 또 힘겨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실 그것에 대한 어떤 공감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런 변을 늘여놓는 어떤 또 그런 특성도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떤 규칙과 원리, 원칙을 추구하는 편이었고요. 굉장히 또 객관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객관적이다라는 거는 누구 중심에서 객관적일까요? 누구 중심에서? 그 누구도요,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어떤 단정을 짓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과연 이 객관성이라는 게 누구 중심에서 객관성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은 그러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의 어떤 성장 과정을 들여다봤을 때에,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뭔가 공감을 받았다거나, 뭔가 내면적으로 어떤 지지를 받았다거나, 사실 이런 근거는 없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해가 가죠. 이 엄마의 내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봐서는 지금 이 아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는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라고 이제 할 때는요, 참 조심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정상이다라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지금의 이런 모습,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어떤 이해라는 어떤 측면에서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현재 그런 어떤 품행장애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예, 엄마의 어떤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늘 엄마 기준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하고 또 판단을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또 예, 걸핏하면 어떤 충고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형태로 이 어린 시절부터 쭉 성장해 오다 보니까는 예, 그것이 이제 이 아들의 그 내면의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결핍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이 아들의 어떤 그런 내면에는 굉장히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뭔가 독립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개체로서 기회를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나이가 10살이 돼도 또 20살이 돼도 늘 어린아이 취급을 하면서 늘 충고하려고 그러고 늘 분석하려고 그러고 늘 어떤 평가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그 부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초이성형이다라고 명명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초이성, 아주 차가운 어떤 지성을 가지고서 그 자녀의 어떤 그런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그 초이성형인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서 의견을 제시하고 분석하고 해 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아들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또 조정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요, 이 품행 장애의 어떤 행동을 한 그 자체가 이 아들로서는요,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의 어떤 그 방어 기제인 거죠. 못 견디니까. 이 안에서 확 올라오는 어떤 그런 어떤 분노, 네,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이제 표출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아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살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이인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한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이 자녀가 내는 그 또 여기에 따라서 또 엄마가 또 내는 이것이 어떨까요? 다르게 보이십니까?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바로 지금 이 아들에게서 표출되는 그 분노는요, 하루아침에 표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랜 시간 동안 내면적으로 누적이 되어 왔을 것이고요. 바로 그 누적은요,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은요, 누가 먹여줬길래 그것을 또 누구에게 표출하고 있느냐. 이건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가장 영향을 끼쳤던 대상이 바로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엄마를 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런 온갖 어떤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요, 이 아들의 어떤 화로만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엄마는. 그래서 이 아들이 화를 내고 있다. 이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 엄마가 이 아들에게 화를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엄마에 의해서 이 화라는 것이 내면화가 되어서 그 내면화의 결과는요, 동일시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화와 이 아들의 화가 지금 동시에 이게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연적으로 보면은 이 엄마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지만은 또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요, 이 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녀들을 키워오는 과정에서 또 지금 이제 키우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아이의 사소한 말에, 아이의 사소한 행동에 아무 이유도 없이 불같이 화를 낸 적은 없는지. 그리고 또 이 아이가 혹시 내가 싫어했던 부모님, 내가 싫어하는 이 배우자의 그 일면을 닮은 것 같아서 미워한 적은 없는지. 사실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해보면은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또 발생하게 되고, 그토록 미워했던
내 부모님하고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미움이 또 생길 수밖에 없었고, 또 내 배우자,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배우자하고 어쩌면 이렇게 또 똑같이 닮았는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가 특히 아이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내는 화나 또 아이를 향한 그 미움이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그 아이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애초에 원가족, 즉 어렸을 때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를 키워왔던 그 부모를 향한 어떤 미움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지금의 어떤 배우자를 향한 화와 또 미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엄마가 내는 그 화와 어떤 미움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화가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에 대한 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이 미워 죽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양육 과정에서 이 엄마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감정들로 아이를 다뤄왔는지, 그것이 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이 부모 역시도, 그렇죠? 이 엄마나 이 아버지 역시도 또 그 엄마와 그 아버지가 있었죠. 예, 또 그들로부터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받아 먹어서 또 그렇게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부모는 또 그 윗대 계속해서 이렇게 대물려 온 거죠. 그래서 이 가족 치료자들은요, 최소한 3대 이상은요, 어떤 관계 속에서 성장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가계도라는 것으로 따져보지 않습니까? 자, 페어비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내적 심리 구조를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것이 지금의 자기 자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것을 이제 구조화 시켰단 말이죠. 구조화. 그래서 이 양육자, 특히 이 엄마하고의 어떤 실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 엄마가 만족을 많이 시켜줬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할 때 충족시켜주고 또 이 아이를 또 안전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뭐 애착도 형성시켜주고 하는 이런 어떤 만족감을 주는 그 엄마에 대해서, 즉 그 양육자에 대해서는요, 이상적 대상이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상적 대상. 자, 이 이상적 대상하고 이 관계 속에서 성장한 이 아이들은요, 어떤 자아가 형성이 되느냐면요, 중심 자아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 자아. 이 중심 자아는요, 이 생각, 내가 의식하고 있는 이 의식 세계와 내 안에서 나도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나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무의식적인 그 세계와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나 사랑하고 싶어.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을 많이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스멀스멀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면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사랑과 내 의식 속에 있는 사랑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죠. 뭐 기쁨, 만족감,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자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중심 자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흥분시키는 엄마하고의 이 관계의 경험이 많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대상을 흥분시키는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흥분시키는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요?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결국은 그 기대대로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가령 이런 경우가 있죠. 엄마가 5번만 자고 올게. 5번만 자고 와서 너가 원하는 장난감이라든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5번만 우리 이따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때요? 아, 우리 엄마는 5번만 지나면 온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세기도 하고 달력에도 표시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5번만 지나고 나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에 막 흥분되어 있죠. 그런데 5밤이 됐습니다. 10밤이 지났습니다. 100밤도 지났습니다. 엄마는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거기에서 실망도 할 것이고 좌절도 하겠죠. 자, 이런 가정 속에서 자란 이 아이들은요, 리비도적 자아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비도적 자아. 그래서 뭔가 흥분의 어떤 그런 대상으로부터 어떤 철회가 되었기 때문에 늘 쾌락을 꿈꿉니다. 늘 그때 어떤 흥분을 꿈꿉니다. 그래서 어느 한두 가지로는요, 어느 한두 사람으로는요, 만족되지 않아요. 한 여성으로는 만족되지 않아요. 한 남성으로는 만족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성 편력, 남성 편력, 바람둥이들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핍시키는 엄마, 결핍시키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요, 안 돼, 하지 마,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절, 이 거절에 어떤 그 경험을 많이 하게 한 양육자, 엄마, 혹은 그 아버지를 결핍시키는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이 결핍의 엄마, 아버지, 양육자는요, 거절하는 대상이다라고 명명합니다. 자, 이런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반리비도적 자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리비도적 자아를 가지고서 청년기를 보내고 성인기를 보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리비도적 자아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들은요, 리비도적 자아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흥분이 없습니다. 쾌락이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 정도만 하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준선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면서 어떤 피크까지도 가면서 또 거기에서 또 그 사랑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이래서 지속적인 어떤 연인으로서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데 어떤 피크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야. 아, 이 정도만. 그래서 어정쩡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완전한 만족감을 느끼질 못하고 또 그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이제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만족감을 주는 엄마.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서 마가렛 마을러가 제시한 인간의 심리적인 탄생에서 3단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마다 엄마가 충족시켜 줘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에너지라든지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좀 유지시켜 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삶에 있어서도 이 아이에게 어떤 뭔가 충족감을 많이 주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아이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엄마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상적 대상과
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중심자로까지 이어지면서 늘 의식과 어떤 무의식이 동조되는 어떤 삶, 아주 건강한 삶, 아주 어떤 생명력 넘치는 아주 창의적이고 또 도전적이고 어떤 성숙하고 발전적인 그런 한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양육자의 양육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이 엄마 자신의 어떤 그 내면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떤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텐데, 과연 그 내면에, 과연 어떤 모습이 그 내면에 갖추어졌을까. 네. 그래서 아까 앞에 사례 같은 경우에도 공감도 부족하고 늘 평가하려고만 하고 그리고 늘 판단하려고만 하고 늘 충고하고 조언하고 늘 이해가지 않는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일삼고 하는 그런 초이성형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내면에 공감이 없습니다. 충분히 공감받고 지지받고 하면서 성장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핍된 그 부분을요, 또 이 아이에게 그대로 되물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요, 이 엄마의 유년 시절과 이 아들의 유년 시절이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물림이라는 것을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런 속에서 이 아들과 이 엄마가 독립된 개체일까요? 우리가 이제 외현적으로 보면은요, 이 아들이 그 엄마를 향해서 온갖 어떤 그런 어떤 폭언이나 어떤 폭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엄마와 어느 정도 좀 적정한 거리가 지금 유지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섞여 있어요. 엉켜 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그 내면 상태의 그 두 사람에서 서로가 좀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얽히고 설켜 있을까? 애초에 시작은요, 이 엄마가 한 거예요. 애초에 시작은. 엄마 내면이 결핍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결핍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계속 관여하고 그리고 이 판단과 평가라는 거는요. 계속 자기 바운더리 안에 이 아들을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두지 않으려고 한다면은요. 그냥 그 자체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모습을 보이건 무엇을 좋아하건 간에 그냥 그 자체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 너와 나는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근데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다라는 거는 자기의 내면 속에 이 아이를 끌어들이는 거죠. 나의 통제 범위 안에 이 아이를 가둬두려고 하는 거죠. 그 울타리 속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엄마 없이는 안 되는 그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하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 아들은요 나이가 거의 30 가까이 되었지만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직장에 갔다가 또 며칠 일하다가 나와버리고 또
딴 곳에 또 취업을 시켜주면 또 나와버리고 자기가 자기 어떤 삶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늘 한심해하는 거죠. 저게 어떻게요? 어디에 써먹을까? 그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는. 아이가 굉장히 유아 때는 걱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아 때 걱정하던 것을 다 큰 성인에게도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요, 바로 이 엄마의 그 원가족,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가족의 부모와 이 엄마가 지금 동일시 되어 있고 또 이 아들까지도 동일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물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서 계속 이 엄마의 양육 환경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한단 말이죠. 공생기에서 제대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헬리콥터 맘, 캥거루족, 리터루족의 이야기를 하면서 군대에 가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일거수일투족 그 엄마, 그 부모에게 계속해서 의존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었고 오늘처럼 이런 초이성형으로 이 아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엄마도 봤습니다. 공통점은 하나같이 그 엄마의 내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엄마의 내면에. 그래서 엄마의 양육 환경이 이 아이의 성장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가족 또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는 이 아이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고요. 부모의 변화가 먼저다. 특히 부모의 내면의 어떤 치유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특히 자녀에게 가장 1차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 엄마. 그 엄마의 내면 상태를 짚어보면서 그 내면에 상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상처 치유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까지는 엄마의 양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그 엄마의 내면의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그 과정들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 드리고요. 네 번째 시간에 자, 어떻게 접근을 해야만 엄마 자신의 내면이 조금 정리가 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